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안철수 위원장이 입각하지 않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총리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담에 앞서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오전 직접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좀 예상을 하셨던 일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안 위원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나침판은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 입장에서 보면 정책기조 설정은 어쨌든 인수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내각이 하는 것은 이제 집행 단계거든요. 따라서 정책기조 설정이라는 임무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총리로 가서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항 또는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책 행보에 유리할 것인지 여부를 또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생각보다 좀 낮아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높아지겠지만 이런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에 가서 당권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무게감 또는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공동정부 단일화 함께 한다 그래도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는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인수위의 모든 활동은 다 윤 당선인에게 가 있는 것처럼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처음 직무 시작하면 총리 그래도 무게중심 역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길게 보자면 한 4년, 5년을 생각할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추가 등판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항해해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위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밝힌 건 둘이 공동정부 하기로 했는데 왜 최대 총리가 안 된대? 라는 일말에 제기될 수 있는 억측에 대해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국민께 설명함으로써 구구한 억측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보자면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운위의 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초대 총리를 3년, 4년, 5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길어야 1년 반, 뭐 아마 대충 이럴 건데. 그리고 뭔가 핀치에 몰리면 또 나오게 되는 것이 총리 자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이자 숙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 내에서 자기는 소수인 것이고 그래서 천천히 기여하면서 차근차근 밟고 후위를 도모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면 바로 당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에 올인하느냐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의 안철수에게는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바로 당권을 놓고 겨룰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데 안 그래도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뭐 인위적으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도 사리엔 맞지 않아 보이고요. 예. 저는 오히려 반 스텝씩 물러나 있는 게 다음으로 가기 위한 훨씬 자신의 폭을 넓게 하는 초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각도 들어가지 않겠다. 당권은 1년 뒤에 있으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쨌든 당내, 그러니까 국내심당과 합당을 하기로 했고 이준석 대표와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합당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당내 지지 기반 확보를 밑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 본인이 지방선거의 플레이어로 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을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벌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럼 숫자 싸움에서 어차피 안철수 위원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본인의 어떤 지분을 확보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밑에부터 당심을 얻어가는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제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지방선거 선대위 등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이렇게 당부터 밑에부터 좀 잡아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이제 협치, 화합, 통합용이냐 아니면 이제 경제통이냐. 근데 경제통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예, 저도 글쎄요 윤 당선인의 의중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정확히 헤아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정부의 첫 총리는 경제에 방점이 갈 것 같습니다. 이유도 뭐 이해가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극복하는 게 일단 시급하고 그리고 윤 당선인이 경제 쪽하고 사실 인연도 별로 없고 본인 입으로도 솔직히 여러 번 말씀했지만 많은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후보로 있을 때 그리고 TV 토론을 준비할 때는 경제 과외 교사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정책 피드백 되는 과정에서 체크 포인트를 잡고 긴급하게 실행하고 방향 수동도 필요할 땐 하고 해야 할 것은 정말 경제가 몸에 밴 진짜 경제 실력통들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발했던 게 아니고 매우 아슬아슬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는 정치 권력의 안정화가 제일 필요한데 그건 역시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렇다고 보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의 진언을 받아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느니 보다는 경제를 총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총리로 모셔서 내각을 통할하되 특히 경제를 저 대신에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뭐 옛날에 나온 말입니다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입장으로 해주십시오. 이럴 선택을 하는 게 훨씬 가능성도 크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윤 당선인 본인을 위해서도 차라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한덕수인지 누군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경제 쪽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의 호남 출신의 또는 과거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던 분을 설령 총리로 앉힌다 한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존재 자체로 바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징적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그런데 거론되는 야당 출신 또는 호남 출신 몇몇 분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참신성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도 있습니다. 그런 것 불확실한 국민 통합보다는 확실하게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전권을 주는 듯한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잘 넣으면 되고 또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화합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내지 인수위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 맞아요. 이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경제 설계를 해서 이게 국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입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을 경제총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그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를 2명 둘 수 있거든요. 그럼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게 경제부총리예요. 그럼 경제부총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총리는 국회에 어떤 협조를 얻어내는 이런 역할을 또 같이 할지 거기다 이제 경제수석이 혹시 있다 그러면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떻게 할지 이런 유기적인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이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든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국회 동의를 얻어내는지 또는 총리가 경제팀을 이끌면서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국회 동의를 또 이끌어낼지 네. 이런 어떤 설계 면에서 경우의 수가 한 3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어떤 안이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빠르면 4월 3일 얘기 나오니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어떤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통과도 그렇죠. 고민해야 돼요. 당연히 네. 그게 큰 문제일 텐데
글쎄요. 안철수 카드가 국회 통과 또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과연 굿 초이스인가, 좋은 카드인가, 그건 좀 논란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간에 얘기되는 것처럼 경제를 믿고 맡길,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캐리어를 보자면 주미대사도 했고 통상 관련 책임도 지어봤고 국무총리도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국방부 장관만 빼고는 뭐 다 해봤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분인데 네. 이분이 대국회 관계가 그렇게 나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를 쭉 거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 관여를 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초반에 길들이기 차원에서라도 뜨거운 맛, 꼼꼼히 하고 챙기는 건 있겠지만 발목 잡는 것이 역대로 항상 여론에서 좋지 않았었습니다. 초대 총리 인준하는 과정에서. 네. 그 DJP 때도 김종필 총리설이는 끝내 서리자를 떼지 못하고 물러났었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도 총리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도 전임 총리 그리고 장관들 몇 차고 함께 꽤 오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 다 그때 좋지 않았거든요. 그 발목 잡기로 비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꼭 총리 가지고 애를 먹이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압도적 절대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법안별로, 이슈별로, 사안별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그 과정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는 어쨌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스턴하게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예.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뭐 총리 인선도 있겠지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좀 손 좀 봐야 될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반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집값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서민들 또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지금 문제가 됐다. 예를 들면 집을 구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많은 부분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국민적 부담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임대차 3법 개정 내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폐지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정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올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갱신 청구권이 그 현재 임차인 분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당장 집을 안 사게 되면 다음 이제 2020년 7월부터 저 법이 생겼으니까 올해 7월부터는 또 다른 이제 다른 가시밭길을 가야 돼요. 그럼 그때 올라가는 것은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임대보증금 올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 등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더 내용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민주당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잘 안 들여다본 것 같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스터디가 좀 덜 됐다. 그러면서 몇 가지 수치도 들었죠.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나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 좀 다르다. 임대차 3법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였고 정책적 기대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가 그렇게 크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것에는 부동산 가격 앙등과 세금 문제가 함께 엮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 윤 변호사께서 말한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 반응에서도 지적이 한번 됐었던 거고요. 네. 그런 기술적 보완은 당연히 임대차 3법의 정신을 제대로 관철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가일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아마 임대차 3법의 근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완 정도에는 크게 반대할 명분도 실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실행됨으로써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거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올릴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겠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진전되고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효력 또는 진가 또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늘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봄 또는 가을까지의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청자분들께. 국힘에서 임대차 3법 같은 것은 전 정권에서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진 적폐에 가까운 입법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너무 강하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충돌이 다분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정권을 맡아서 운영하고 담임하는 처지라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가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손볼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문제가 생겼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임대차 3법도 문제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이거 사실상 폐지했어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한 이유가 뭐냐면 일부 임대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특혜라는 것이 사실 특혜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 손실이 있어요. 이분들은 5년 동안에 일정 비율 이상 그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보냐면 그 임차인들이 보는 거예요. 소위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설계한 것이 왜 이게 특혜로 인해서 이분들의 특혜를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논거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축 공급도 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통과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뿐이 해석이 안 돼요. 임대차 3법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번 큰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네. 거기 연장선에서 지방선거에도 역시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관점이 좀 놓여질 아니 것이다. 이런 거죠. 네. 그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지지층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 소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소수 대 다수, 그러니까 선거 지형으로 보면 어느 게 유리한지 사실은 이제 그 실제 간접 효과를 받는 게 더 크거든요. 이런 설명 없이. 근데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차인이라는 이런 지위를 설정해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더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용적 관점이 아니고 당장의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좀 가십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입니다. 보면 저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여러 가지 옷, 의상 그리고 뭐 액세서리를 많이 보긴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특수활동비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시작돼서 지금 뭐 진품 가품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품 가품 얘기는 논외로 하고 예. 사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청와대의 반박. 하지만 그렇다면 특활비를 우선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선우를 좀 바꿔서 네. 법원에다가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그 대상은 뭐냐면 특활비의 집행 내역이에요. 애당초에 특활비의 집행 내역과 그 집행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내라.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그렇죠. 아니요.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네. 일부 시민단체가 청구한 게 그거고 법원에서 그거는 공개해라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1심 판결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내분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 의상 비용이 아니고 네. 이것도 공개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여사분의 어떤 옷에 대한 비용이 사비로 샀든 뭘로 샀든지 간에 특활비 내지 의전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지는 밝힐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논란이 해소가 돼요. 저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뭐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사비로 샀으니까 사비로 샀다 이렇게만 밝히게 되면 일부 이제 청와대 부 대변인 말이 또 안 맞아요. 거기서 또 뭐 어떤 협찬 받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되돌려줬다 또는 기록관에 인계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시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 해당 의전 비용에 그런 의상 비용이 포함된다는 소리인지 아닌지 이것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명확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밝히면 돼요. 네. 그리고 의전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면 됩니다.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전 국가기관이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국회부터 공개를 시작해서 청와대도 공개를 해오고 그것이 공개 안 하고 다른 데 쓰게 되면 국고손실죄라는 뭐 판결도 있었고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지난 말씀도 있고 또 추세도 있고 또 법원의 판결도 있는데 또 국민적 정서도 있는데 이것을 왜 공개 안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특활비만 공개하면 된다.
예, 특활 뭐 뭔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수활동비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이나 집행 세역을 통보하거나 증빙하지 않아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게 특활비입니다. 특수활동비. 말 그대로 무슨 대공, 뭐 국정원 같은 데서 대공 활동을 하거나 영수증 발급하기 힘든 돈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퉁 쳐가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기관장들의 무슨 쌈짓돈 같이 썼죠. 예, 네. 현금 지출 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차제에 법으로 이게 항상 정권 교체기 때나 정치적 문제가 될 때마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이러는데 이러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느 부분까지는 특활비 영수증 처리 않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것들은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돈이 이 용처의 집행이 특수활동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더 촘촘하게 따져서 규정을 딱 정해놓음으로써 사사건건이 때가 될 때마다 문제가 되는 현상을 막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이번에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 외교 관련해서 집행한 것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옷은 분명히 개인 돈으로 샀다. 그 말이 100% 맞다면 개인 돈으로 산 것이니까 그걸 공개하라고 압박, 그 가격이 얼마였다거나 그것을 공개하라고 압박할 근거는 사실 없죠. 나라 돈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못 믿는 측에서는 아니다. 특활비 중에도 의전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그것마저 봐야겠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청와대에서 불복하고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개인 돈이었다는 말로 저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게 그대로 거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15년간 기밀로 과연 묶을 돈인가. 그런데 전체를 공개하다 보면 옷값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외교나 특수활동으로 써야 하는 것까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청와대는 아마 그게 좀 힘든 것이고 그 점은 조금 면밀하게 양측에서 좀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 대신 입법기관에서는 전 기관을 국회 자신을 포함해서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좀 정치하게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못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옷 문제가 너무 부각됐는데 국민적 정서 내지 그 시민단체의 말은 사실 의전비용 특활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세요. 그게 이제 옷 문제로 비화된 것인데 사실 그걸 공개하면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자막 보니까 탁현민 비서관께서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국회는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마 어느 정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특활비가 외교안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은 그건 당사자뿐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의전 비용은 사실 외교안보 관련된 관련성이 좀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의전 비용이라도 공개를 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은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게 보호 기간인데 그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기록물 같은 경우 30년까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만약 고등법원에서 영장이 주어지거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공개해라라고 의결하면 공개할 수는 있지만 그건 벌써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금의 투명적 집행, 이것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 그걸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이미 정치적 공방으로 가버렸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 힘에서도 부담되는 요소예요. 당장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당선인 측에서도 이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을 얘기한다는 거, 예를 들면 국내 힘에서 이런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는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또는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이 정치적 공방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얘기해 특별히 주시죠. 없습니다. 네, 비슷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될지 또 아니면 그 전에 특활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역량 심내 시험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참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예.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좀 더 잘 풀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교과서가 조금은 못마땅한 우리한테 많이 못마땅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고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난제죠. 이제 국민적 정서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나 안보 이런 또 실용적인 측면도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것을 선결 문제로 이런 역사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보 내지 경제 협력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전 이해를 했고 당시 윤석열 현 당선인의 경우에는 모든 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비슷한 취지인데 따라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일단 강제징용 내지 위안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 일본 쪽에 대한 인식 또는 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한 거거든요. 네.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 방향을 이끌고 갈 때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까지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이것을 같이 끌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 그 노동에 대한 판결의 해결 문제도 같이 지금 엮여 있어요. 이게 저 교과서 문제만이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의 관점.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인데 선결 문제로 하기보다는 같이 올려놓고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괄 타결론이었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TV 토론에서도 한번 이게 조금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던 교과서 검정 문제와 강제 연행 그리고 종군 위안부 그 성노예 이거는 결코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꽉 막힌 덫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잠깐 뒤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종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양국이 무슨 비밀리에 협상한 것처럼 했던 것이 동티가 났고 굉장히 큰 경랑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거 가지고 한일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반도체 그래서 이른바 소부장 뭐 부품 소재 장비 금수 정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지경에 와서 정권 교체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게 또 벌어졌어요. 언제든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든 이상할 게 없는 단골 이슈이자 핫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여러 번 같은 시험에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흡족할 정도 또는 흡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계속 견지는 해오고 있으나 그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선전전에서는 조금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 문제 플러스 경제, 외교, 안보를 함께 놓고 통합해서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셔서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좋았는데 구체적 솔루션은 없었어요. 함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올려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함께 올려서 기대 효과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난마가 풀릴 확률도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난제를 하나만 놓고 하느냐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하느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저는 그래서 윤 정부 그리고 당선인이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처럼 이런 역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는 그 판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거하고 달리 그런 거 같이 일단 올려놓고 현안 문제식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의미였던 거예요. 일괄 타격이라는 게 이제 사실 한꺼번에 다 타결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입장과 이제 반대됐다는 것이죠.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괄 타결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핵하고 이렇게.
제재 문제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분리해 가지고 제재 문제부터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사실 약간 실수였잖아요. 일본도 반대로 이제 역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는 거꾸로 전제 문제로 하다 보니까 뭔가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말이고 어쨌든 양 국민이 워낙 첨예한 감정, 감성, 정서 문제가 결집돼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당선인의 의지와 여러 의견 취합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합동위원회 이런 걸 꾸려서 어떤 TF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라서 일본이라는 상대. 우리가 계획 짜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해봐야 50까지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상대가 있는 문제고 당선인이 그 취임 전후로 일본의 정책 특별 대표단 파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지 새 정부 출범하고서도 이 문제로 계속 그러면 한일 관계 꼬일 것뿐만 아니라 윤 정부 전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